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무려 10년 가까운 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해오다 보니 어느새 제 연차도 길어지고 제 직급도 높아져 있네요.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 모르는 것도 많고 서툴러 긴장과 걱정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문제로는 놀라지도 않는 프로 직장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하긴 저도 10년간 그만큼 열심히 달려왔으니 그럴만도 하겠죠. 그래서 가끔은 예전 같은 열정과 설렘이 없어져 아쉽기도 해요. 또 오랜 시간만큼 쌓여온 저의 노련함을 생각하면 이만큼 성장한 제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떤 일이든 세월이 지나면 더 나아지고 좋아지기 마련일 텐데 모든 일이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노력과 시간을 갈아 넣고도 후회하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저의 결혼이었죠. 일도 취미도 모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던 제가 어떤 수를 써도 나아지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저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잘 고르고 따져서 만난 사람이라 생각했던 남편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고 그런 남편과는 대화조차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한쪽이 손을 놓고 있으니 좋아질 리가 없었겠죠. 그렇다 보니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본 모습을 속이고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잘해주지 말지. 왜 나를 속여 나를 이러한 상황에 몰아넣은 건가 싶어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제 속을 썩이던 남편이 결혼 전에는 둘도 없이 좋은 신랑감이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곳은 다름 아닌 헬스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연차가 쌓이고 책임이 커지며 바쁜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나이가 들어가며 건강이 나빠져가는 걸 느끼며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젊을 때는 막 먹고 막 놀아도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니 운동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저도 살기 위해 운동을 해야겠다 싶었던 겁니다. 처음엔 회사 마치고 운동을 가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귀찮았어요. 그래도 돈 들여 등록했으니 안 갈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운동을 시작했죠. 그런데 막상 운동을 시작해보니 점점 재미가 붙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10분도 뛰기 힘들었었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체력이 늘어가는 게 보이고 몸에 근육이 붙고 건강해져 가는 제 모습에 뿌듯함이 들었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금요일 밤에도 운동을 할 만큼 운동에 열심히 됐습니다. 그렇게 헬스장을 꾸준히 오래 다니다 보니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꽤 생기게 됐어요. 다들 운동에 진심인 사람들이라 그런지 사사로운 대화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서로 눈인사 정도 하며 안면을 트게 됐죠. 그리고 제 남편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저와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됐고 언젠가부터는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운동을 할 때마다 남편이 항상 헬스장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비슷한 루트로 운동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헬스장에서 친해진 저희는 언젠가부터 종종 밖에서 만날 정도로 친해지게 됐습니다. 원래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지지 못하는 내향적인 제가 생판 모르는 사람과 그 정도로 친해질 수 있었다는데 저 스스로도 신기할 일이었죠. 아마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말을 붙이는 남편의 적극적인 성격 덕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남편을 그만큼 좋게 생각해서이기도 할 겁니다.
남편과 인사를 하고 알고 지내면서 저는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원래 제 이상형이 성실한 모범생 같은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딱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신기하게도 남편은 매번 저보다 먼저 와서 운동을 하고 있다가 저와 비슷하게 퇴근을 했는데 저도 꽤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오래 하는 남편을 보며 참 성실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술 마시고 노는 금요일 밤에도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에 술과 유흥보다 건강을 챙기는 남편을 보며 저도 모르게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 인식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제게 인사를 건네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점점 남편에게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을 하다가 연인이 되며 1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죠. 설마 제가 아주 모르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만난 저희의 만남은 운명적 인연이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는 운명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한참 나중에서야 남편이 웃으며 떠들어댄 얘기에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야 했거든요. 우연이라 생각한 저희의 만남이 전부 남편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죠. 내가 그때 당신 꼬시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한동안 운동에 미친 사람처럼 퇴근해서 맨날 운동하고 술도 못 먹고 친구들도 못 만나서 정말 힘들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당신이 일부러 나를 꼬시려고 운동을 했다는 거야? 금요일에도 나 때문에 운동을 한 거라고? 그래. 내가 당신 보고 첫눈에 반했잖아. 그래서 일부러 당신 운동하는 시간 쫓아다닌 거야. 맨날 먼저 헬스장 가 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특히나 금요일 퇴근하고 운동 가는 게 제일 최악이었지. 아니 당신은 친구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어떻게 금요일까지 운동을 하냐? 아무튼 내가 당신 꼬시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아야 해. 남편이 헬스장에서 처음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일부러 제가 운동 다니는 시간을 알아내 저를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금요일 밤에 운동을 하던 것도 제가 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걸 알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자기가 저를 꼬시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며 고생담을 늘어놓으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모습에 조금 정이 떨어졌어요. 운동밖에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더니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던 게 정말 나를 꼬시려고만 그랬던 건지 남편은 결혼해서는 운동은 일절하지 않더라고요. 전과 달리 금요일 밤마다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기 바쁜 남편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안 들어 속상해 죽겠는데 미운 게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금요일날 술 진탕 퍼먹고는 주말엔 오후 늦게까지 일어날 생각도 없이 잠만 자고 기다리다 못한 제가 먼저 식사를 하고 치우고 있으면 그제서야 배고프다며 저한테 밥상 차려달라, 해장국 끓여라 부려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널브러져서 배불뚝이 아저씨가 돼가는데 그 꼴 보면서 저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싶어 예전처럼 계속 운동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운동을 못 다니게 하더라고요. 유부녀가 무슨 헬스를 다닌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운동을 왜 하지 마. 결혼하면 운동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야, 너랑 나랑 헬스장에서 만났어. 기억 안 나? 헬스장에 여자 꼬시러 오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까지 한 여자가 그런 데 간다고 그러냐? 너 아주 정신 나갔구나. 뭐?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헬스장은 운동하라고 만들어둔 곳이야. 그런 데서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놈들이 이상한 거지. 왜 운동하러 가겠다는 나까지 싸잡아서 그렇게 말을 해?
왜? 당신이 헬스장에서 나 꼬셨다고 남들도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지? 뭐라고? 야, 넌 남편한테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 나랑 그놈들은 엄연히 다르지. 그리고 우린 결국 결혼까지 했으니까 괜찮은 거지만 거기 그냥 여자들 쉽게 생각하는 놈들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운동할 때 당신 레깅스 운동복 그런 거 입을 거 아니야. 유부녀가 다른 남자들 앞에서 몸매 다 드러내놓고 몸매 자랑하는 게 맞겠냐? 남자들 꼬시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렇게 걱정되면 나 그냥 티셔츠 입고 할게. 그럼 돼? 티셔츠고 뭐고 그냥 싫다니까. 아무튼 난 허락 못하니까 가지마. 정 운동하고 싶으면 집에서 해, 집에서. 남편은 어이없게도 제가 헬스장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 싶었는지 연애 때처럼 운동하겠다는 저를 막아세웠습니다. 자신이 저를 헬스장에서 꼬셨으니 다른 남자들도 그럴 거라며 헬스장을 굉장히 부정적인 곳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순 있겠지만 얼마나 된다고 그러는 건지.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남편은 자신이 그랬으니 다른 사람들도 전부 그럴 거라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저까지 믿지 못하겠는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며 그냥 운동을 하러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헬스장 등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며 제 인생은 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바뀌어가는데 그게 점점 더 안 좋은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던 결혼 생활은 부부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삶이었는데 막상 저의 결혼 생활은 그런 것들과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로 알게 된 남편의 모습은 답답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죠. 매번 억지를 피우는 남편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 서로 소리만 지르다 보니 어느새 저도 화가 많아지더라고요. 분명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었는데 막상 결혼을 한 저는 전혀 행복해질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왕 한 결혼이기에 남편과 잘 살아보려 했지만 결혼 생활을 계속하며 드러나는 남편의 본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여자들만 내숭을 떠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들이 얼마나 내숭이 심하고 가식을 떠는지 전 그걸 저희 남편을 보고서 알았지 뭐예요. 결혼 전에는 분명 요리에도 자신이 있고 주말마다 대청소하는 게 취미일 정도라면서 청소도 좋아한다 그러더니 그런 말들조차 전부 가식이고 내숭이었는지 결혼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살림 같이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서 같이 하자고 하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자긴 안 해봤다. 할 줄 모른다고 얼버무리며 저만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아보니 청소 정리 좋아한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결혼 직전까지 시어머니가 남편 속옷 빨래까지 손수해 주시고 계셨답니다. 그런 사람이 제 앞에선 세상 가정적이고 깔끔한 척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또 속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죠. 대체 나한테 한 거짓말이 몇 개나 되는 건지 이제는 뭘 더 아는 게 두려울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가르쳐 보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시어머니에게 반품할 수도 없고 그동안 안 해봐서 못한다고 하니 이제라도 가르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일일이 가르치는데도 뒤돌아서면 까먹고 뭐 하나 시키는 대로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까먹다 보니 매번 되돌이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배우는 남편보다 가르치는 제가 더 빨리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힘들고 답답해서 결국 그냥 제가 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으시겠죠? 뭐 안 되면 뜯어 고쳐서라도 바꾸면 되지 왜 저렇게 답답하게 굴까 싶으시겠죠. 저도 결혼 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안일에 소홀하고 가정적이지 못한 남의 남편들을 볼 때마다 저런 남자랑 어떻게 살까 싶고 저 여자는 왜 미련하게 그걸 그냥 두고 볼까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입장이 되니까 똑같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내 자식도 아닌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3살짜리 어린애 마냥 제대로 배울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런 남편을 사람 만드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다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온갖 살림을 저 혼자 다 하게 됐어요. 당연히 힘들고 짜증이 났지만 그걸로 매번 싸우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키운 시어머니가 더 문제였어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쉽게 포기하고 참았던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다 큰 성인이 그것도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고 아무것도 못할까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하소연까지 했었습니다. 어머님, 저 대신 호영 씨 좀 혼내주세요. 왜?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우리 아들이 뭘 잘못하고 혼날 애가 아닌데? 그게 말이에요. 호영 씨가 글쎄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결혼 전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한다 그러더니 다 거짓말이었는지 설거지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못한다고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울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님이 대신 말 좀 해주세요. 아이고, 나는 또 별거라고. 아니, 너는 푼수도 아니고 그런 소리 시어머니 앞에서 하냐? 뭐 그래서 날더러 지금 귀한 우리 아들을 혼내라고? 겨우 설거지 가지고? 겨우라니 어머님. 제 딸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머님이 저 안 도와주시면 누가 제 편 들어주시겠어요. 호영씨가 제 말은 안 들어도 어머님 말씀은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살림은 여자가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뭐 잘못이라고 나한테 내 아들을 가르치라 말아야? 아이 그래, 우리 호영이 살림할 줄 모른다. 내가 그렇게 키웠어. 우리 집 귀한 장손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평생 설거지 한번 시킨 적 없다. 근데 너는 귀한 우리 아들을 데려가서는 일을 시켜 먹겠다고? 지금 그게 속이 상한다고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잘못 가르치셨으니 다시 가르쳐 주십사 좋게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그 일로 되려 제가 호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디 자기 귀한 아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냐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저한테 하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매번 저한테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으니 여자도 일을 해야 하는 거다. 맞벌이 관두면 안 된다. 나중에 손자도 대신 키워주시겠다 이런 말들을 하시길래 저는 시어머니가 깨어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더러 돈 벌어오면서 혼자 살림도 하고 애도 잘 키우라는 말이더라고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제서야 저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토록 모자란 것은 전부 시어머니 탓이라는 얘기였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시어머니를 찾아가지 말 것을. 저는 괜히 씨알도 안 먹힐 말을 꺼냈다가 그날 후로 시어머니의 어마어마한 구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살림 가지고 남편 구박했다고 걱정이 되시는지 제가 자기 아들 굶길까봐 하루 걸러 전화와서 이것저것 캐묻고 따져댔어요. 반찬은 뭘 했냐, 매끼 고기 반찬 올려줘라, 찬물은 주지 마라 하시는데 마치 제가 3살짜리 보육교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원래 집안은 여자가 잘해야 잘 굴러가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지만 가장이 잘 돼야 다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도 괜히 일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남편 잘 보살피고 내조 잘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네가 아이를 낳아서도 그 애가 아버지 존경하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야. 너도 평소에 괜히 이래저래 남편한테 불평불만 할 생각 말고 네가 잘해라.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인 건데 네가 잘하기만 하면 내 아들이 속 썩일 일이 있겠니? 그러니까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잘 참고 잘해. 내 말 알아듣겠니?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 얘기에 머리가 아픈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주말마다 집에 찾아와 저를 힘들게 하셨죠. 옛날 분이시라 제가 하는 살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알아서 하는 살림을 자기 살림처럼 정리하고 싶으신 건지 제가 잘 정리해둔 세간 살림들을 전부 들쑤셔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가지 하나 못 찾게 숨겨두고 정리해둔 것이 죄다 뒤집혀 엉망이 된 것을 보며 제 속도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시모는 잔소리에 일거리만 더 늘려주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실 때마다 저는 쉴 수도 없었죠. 남편은 자기 엄마 왔다고 좋아서 대문 활짝 열어주는데 그렇게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욕먹고 일만 하다가 끼니 때마다 식사까지 차려드리느라 한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에 조금 쉬어야 다시 출근을 할 텐데 일하는 며느리 괴로운 건 신경 쓰지 않으시는 시어머니셨으니까요. 정작 아들인 남편은 누워서 뒹굴거리기만 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챙겨야 하는 건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매번 저한테 대리 효도를 바라기만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결혼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제 몫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생신부터 명절날 선물에 어버이날까지 늘 저 혼자 안달복달하고 챙기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늘 자기 어머니가 제일 불쌍하다, 잘해드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남편의 효도는 늘 말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다 큰 남자가 설거지 하나 못해서 늙은 엄마한테 수발받으며 부려먹기만 하더니 결혼해서는 마누라 부려먹으면서 그 마누라한테 자기 엄마 효도까지 대신 바라더라고요. 미련했던 저는 그게 며느리 도리인 줄만 알고 참기만 하고 말이죠. 매번 아들만 챙기는 시어머니에게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며느리랍시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찾아오시는 시어머니를 차마 내쫓지 못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싫은 소리도 참고 매번 선물에 건강식품에 참 많이도 챙겼었는데 제가 그렇게 해봐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하는 만큼 남편이 반의 반만큼이라도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도 제게 대신 효도하라고 하는 남편이 장모를 챙길 리가 있었겠어요? 자기 엄마 생일은 한 달 전부터 말하는 남편이 저희 엄마 생일은 기억도 못하더라고요. 당신 이번 주 주말에 엄마랑 식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지? 이번 주? 나 이번 주 안 되는데.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말 안 했었나? 나 친구들이랑 낚시 가기로 했잖아. 나 못 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날이 무슨 날인데 낚시를 가? 됐어, 못 간다고 해. 어떻게 그래? 간다고 벌써 말해놨는데. 벌써 인원수 맞춰서 배까지 예약해놔서 안 돼. 먼저 약속한 걸 어떻게 그냥 깨냐? 그러게 왜 하필 그날 그런 약속을 잡았어? 나한테 말도 없이. 그날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몰라서 그래? 그날이 무슨 날인데?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기막히게도 남편은 저희 엄마 생신이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기일이며 저희 친정집에 관한 중요한 것들은 제대로 기억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모르지 않기에 저도 미리미리 알려주고 집에 있는 달력에 대문짝만하게 써놓기까지 하는데도 우리 집 일은 자기랑 상관없다 싶은 건지 기억해볼 노력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에게 서운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매번 싸워도 그대로인 남편을 보니 싸우는 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점점 포기하는 것만 들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이 참 후회스러웠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평생 혼자 살 걸. 뭐하러 저런 짐을 떠맡았나 싶어서 후회가 막 심했죠. 그럼에도 제가 남편과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 친정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보험 일을 하며 혼자 열심히 저를 키워오신 저희 엄마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일찍 과부가 되어 반평생을 혼자 보내셔야 했던 저희 엄마는 아버지 없이 저를 잘 결혼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신 분이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바로 부부관계이셨죠. 남편이 돈이 좀 없고 능력이 모자란 건 괜찮지만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 시절 저밖에 모르고 성실하던 남편을 보며 엄마도 저처럼 남편을 믿으셨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서야 저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 사실을 차마 엄마에겐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남편 잘 만나서 사랑받고 사는 줄 아시는 분에게 사실은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잘 지내는 척 남편과 시댁에 대한 나쁜 일은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같은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저의 실수로 엄마에게 상처를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참고 견뎠던 건데 그렇게까지 걱정하던 엄마가 너무 일찍 제 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한 치 앞을 모른다고 하더니 제게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네요. 예상치 못한 어느 날 엄마는 불의의 사고로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내년이면 일을 그만두실 거라고 전보다 회사 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더니 하필이면 출근길에 그만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가버리셨어요.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드시던 약이 있던 것도 아니라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고 대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는 결혼식만큼 장례식에 갈 일도 많고 주변 지인들 부모님의 안 좋은 소식들을 접하곤 했지만 설마 저희 엄마의 죽음을 이렇게 빨리 맞이할 줄은 몰랐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만큼 엄마와 더 가까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엄마만큼은 오래오래 곁에 계시길 바랬는데 그게 저만의 욕심이었던 건지 아빠를 그리워하시던 엄마가 좀 더 일찍 아빠 곁으로 가버리고 마셨네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며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남편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제 속만 썩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은 남편이었지만 가장 힘든 순간엔 결국 믿을 구석이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유일한 피부치였던 엄마가 돌아가시니 이제 제게 남은 가족은 남편과 시어머니뿐이었죠. 평소에는 남편이 별로 믿음직하지 못한 남편이었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가장 힘들 그 순간까지도 저를 실망시키고만 있었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장례식인데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깔깔 웃으며 좋아할 수가 있어? 아니 나는 오랜만에 친구 봐서 반가워서 그런 거지. 그래서 웃음이 잠깐 나온 걸 가지고 그렇게 화낼 일이야?
아무리 반가워도 정도가 있는 거고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거지. 당신은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게 아무렇지도 않아? 난 이렇게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너무 괜찮아 보여. 당신이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좋은 사위 노릇을 못했다고 해도 돌아가신 지금은 제대로 상주 노릇하고 사위 노릇 좀 할 수 없어? 어떻게 우리 엄마 영정 앞에서 웃을 수가 있어? 아이 진짜. 장모님 정도면 호상이야. 장모님이 나이가 젊으신 것도 아니고 환갑 지났으면 살 만큼 사신 거지.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야단이야? 그래. 당신이 갑자기 상치르게 돼서 심란한 건 알겠어. 그렇지만 당신이 슬프다고 나한테까지 그걸 강요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내 친구는 당신 알지도 못하는데 나 보러 여기까지 와준 거 아니야. 그럼 고마울 줄 알아야지. 그거 좀 반가워했다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하여간 매번 당신은 너무 유난이라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야? 당신만 힘든 거 아니니까 이제 제발 그냥 적당히 좀 받아들여. 남편은 돌아가신 엄마를 두고 슬퍼하는 제가 유난이라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언제 가실지 모르는 거라며 저희 엄마더러 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라며 덕담하던 인간이 겨우 60대인 우리 엄마한테 호상이라니. 전 정말 그 입을 찢어놓고 싶었어요. 차마 엄마 앞이라 그러지 못했던 게 이제 와서 후회가 될 지경이네요. 그렇게 저는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남편에게 위로도 받지 못하고 홀로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고 삭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는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해야 했죠. 더 이상 남편에게 위로도 바라지 않았기에 남편에게도 저를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각방을 쓰며 한동안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자기 아들 굶길까 싶어 전화를 하고 찾아오기까진 했지만 저는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저 혼자 견디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이혼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기에 그대로 조금 혼자 쉬다 보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전 설마 그 사이에 남편이 무슨 사고를 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글쎄 남편이 제가 두문불출하는 사이 대형 사고를 쳤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 모실 거라며 덜컥 아파트를 계약하고 들어온 겁니다. 여보, 나 엄마 아파트 계약하고 왔어. 당신도 가봐야 하는 건데. 집이 진짜 좋더라. 역시 새 아파트는 다르긴 달라. 우리 엄마 그런 집에 언제 모시려나 늘 마음 쓰였는데 드디어 모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당신이 무슨 수로? 무슨 돈이 있어서 어머니 아파트를 계약했어? 무슨 돈은 무슨 돈이야. 우리 돈으로 계약했지. 우리 돈이라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는데. 당신 장모님한테 유산 받았잖아. 그걸로 했지. 금매로 싸게 나온 거라 당신한테 미리 말할 새가 없었어. 그래도 이해하지? 처음엔 남편이 시어머니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하기에 어디서 로또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평생 다세대 주택 사셨던 어머니를 두고 안타깝다며 아파트에 모시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이었지만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둘이 회사 대출받아서 구매한 집이었고 그래서 몇 년째 대출빚 갚느라 임신 생각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도 집 문제로 허리 바짝 조여가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아파트를 얻었다고 하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래서 돈의 출처를 묻자 남편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유산 꽤 남기셨잖아. 난 몰랐는데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더라. 보험 일을 오래 하셨어서 그러나? 보험도 빵빵하고 모은 돈도 꽤 되셨던데? 근데 장모님도 참 너무하시네. 그렇게 여유가 있으시면 우리 결혼할 때 좀 더 도와주시지. 장모님 도움 받았으면 우리도 빚 없이 시작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당신 미쳤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걸 왜 도와줘? 내가 시댁에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엄마가 우릴 도와줘야 해? 그래, 그건 다 그렇다고 쳐. 근데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유산에 손을 대? 그 돈이 당신 돈이야? 아이, 당신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아이,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어딨어? 당신이 받은 유산이면 내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아니, 나도 급했다니까. 아니, 그리고 당신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는데 내가 어쩔 수 있겠어? 그리고 미리 상의해봐야 당신도 그러자 했을 거야. 아, 이제 모실 사람 우리 엄마 하나인데 좋은 집에 모시는 게 낫지 않겠어? 돈이 없을 때야 몰라도 이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데 왜 우리 엄마 고생시킬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죽은 장모님은 있고 이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해. 우리 엄마한테는 살아생전 선물 한 번 한 적 없던 인간이 이제 와서 저더러 자기 엄마 효도를 하라며 제게 상의도 없이 저희 엄마의 유산으로 자기 엄마 집을 계약했네요.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죽은 엄마 있고 자기 엄마한테 효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어떤 정신머리로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순간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화가 나면 흥분해서 얼굴이 벌개졌다면 그때는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아마 그게 저의 마지막 인내였던 거겠죠. 아, 그래? 그래서 지금 나더러 당신 엄마한테 효도하라고 나한테 말도 없이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다는 거지? 뭐야? 당신 화났어? 아니, 뭐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다니까. 내가 몇 번이나 사과하잖아. 아, 근데 그렇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 엄마라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 당신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막말해? 시어머니 무슨 시어머니야? 나 이제 시어머니 없어. 그러니까 당신 엄마지. 난 당신 엄마 챙길 생각 없으니까 어디 당신 혼자 네 엄마 잘 챙겨봐. 좋은 집에 모시던지 어쩌던지 당신 알아서 하라고. 뭘 어쩌고 어쩌지? 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내가 우리 엄마 좋은 집에 모시겠다고 하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야? 다 같이 좋자고 하는 건데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지금 심한 게 누군데 나보고 심하다고 그래? 네가 니네 엄마 좋은 집에 모시던지 말던지 내 알 바 아닌데 그걸 왜 우리 엄마가 남긴 유산으로 하는데? 당신 그거 도둑질인 거 몰라? 어떻게 당사자한테 말도 없이 남의 유산에 손을 댈 수가 있어?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다 싶긴 했지만 이 정도로 답이 없을 줄은 몰랐다. 내가 그동안 당신 같은 인간이랑 살았던 게 후회스러워. 뭐? 당신 진짜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헛소리 좀 그만해.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위로도 못 해준 인간이 이제 와서 뭐? 자기 엄마한테 대신 효도를 해? 내가 미쳤니? 내가 왜 우리 엄마 말고 네 엄마한테 대신 효도를 해? 그것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긴 돈으로? 내가 차라리 길바닥에 돈을 뿌리면 뿌렸지 너나 네 엄마한테는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아. 니들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효도를 하니?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이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말 좀 가려서 해. 당신 이제 고아야. 장모님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당신한테 가족은 나랑 우리 엄마뿐이라고. 그럼 우리한테 잘할 생각을 해야지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 거야? 아니, 뭐 내가 나 하나 좋자고 그래?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우리 엄마가 당신 예뻐하지 않으시겠어? 그러라고 내가 이러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니네 엄마한테 왜 잘 보여?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라니까? 내가 그동안 이혼 이야기 안 꺼냈던 건 우리 엄마 때문이었어. 나 이혼하는 꼴 보여드리기 싫어서. 근데 엄마가 돌아가신 마당에 내가 계속 호구짓 하겠니? 당신 이혼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는 거야? 화나서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 난 당신한테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맨날 이혼 생각이 간절했어. 가능만 하다면 당신을 만나기 이전으로 시간을 돌이키고 싶을 정도야. 이제 걱정시킬 엄마도 안 계시고 나 당신 뒤치다꺼리 할 생각 없으니까 이혼하자. 그러니까 잔금은 어디 네가 한번 잘 마련해봐. 아, 그리고 계약금 그건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고. 설마 제가 자신을 떠날 줄 몰랐는지 제가 이혼을 얘기하자 남편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궁금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혼하겠다며 세게 나오니 자기도 지기 싫은지 흔쾌히 이혼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금 대신 이혼장을 보내줬죠. 이왕 이혼 결심을 했으니 하루라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얼른 도장을 찍고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으니 양육권으로 싸울 일도 없고 제 유산 말고는 별로 나누고 가를 것도 없으니 적당히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합의 이혼을 하는 편이 저보다는 남편에게 이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슨 자신감인지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야, 그래도 그 돈 절반은 내 몫인 거 알지?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내 돈은 뱉어내고 가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여기 네 몫이 어딨어? 이 돈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물려주신 유산이야. 근데 여기서 네가 권리를 주장할 게 있다고 생각하니? 야, 그럼 그 돈이 다 네 돈이라는 거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 우리가 지금 이혼하겠다 이러고 있지만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그럼 네가 받은 그 유산에 내 몫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 돈 내놓고 나가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거 너 몰라서 이래? 아무래도 남편은 유산이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에 자기 몫이 있다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더라고요. 애초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는 건지 뻔뻔하리만치 당당한 남편의 요구에 너무 황당해서 화도 나지 않았어요. 남의 돈으로 대리효도하려고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정말 생각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내가 몇 년이나 결혼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이제 와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헤어지는 마당이라도 그 인간을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이라고? 그래, 그렇지. 그럼 당신이 주식으로 본 수익금, 그것도 내가 나눠 가져야지. 안 그래? 그럼 어디 하나하나 다 따져서 나눠보자. 네가 부부 운운하면서 내 돈 뜯어가겠다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그래, 뭐 어디 다 나눠 가봐. 주식 수익이든 뭐든 나눠줄 테니까. 대신 네 몫도 제대로 나눠야 하는 거다. 법적으로 다 잘 따져보자.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그래도 같이 살던 정 생각해서 적당히 합의 이혼으로 끝내려고 그랬더니 기회를 발로 걷어차네. 그럼 어디 이혼 소송으로 들어가서 나눌 거 다 나누고 시시비비 가려보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소송 얘긴 또 왜 나와? 아니, 당신이 지금 제대로 법적으로 잘 따져보자며. 그럼 각자 변호사 써서 소송으로 가야지. 별 수 있어? 욕심을 부려도 적당히 부려야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네가 바라는 대로 해보자고. 네 거 내 거 다 따져서 이혼해보자. 나도 오히려 바라는 바야. 그럼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변호사 구하면 그때 연락해. 나 참. 뭐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나는 뭐 아는 변호사 없는 줄 아냐? 나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 그때 가면 누가 이기나 어디 보자. 생각이 짧은 남편은 소송으로 가면 자기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제 말에도 굽히는 법 없이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나마 같이 살던 예정을 생각해서 서로가 조금이라도 편한 방법으로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남편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봐줄 이유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로 하며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남편도 금방 변호사를 구할 거라며 제 앞에서 큰 소리를 쳤죠. 그때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남편은 막상 변호사를 만나보니 현실을 깨달았는지 뒤늦게서야 후회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여보, 나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라 그랬는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우리 지금 소송 중인 거 몰라? 나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 안 돼! 여보, 제발 끊지 말고 전화 좀 받아줘.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우리 대화 좀 제대로 해보자, 응? 할 말은 무슨 할 말? 당신이랑 내 사이에 할 말이 더 남았나? 어차피 이혼할 사이에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밖에 없고 그건 변호사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야. 난 아는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까 나한테 묻지 마.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응? 아니, 내가 뭘 너무 모르고 그랬어. 뭘 몰랐는데?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나 이제 충분히 이해했고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혼 소송하고 있는 마당에 뭘 용서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 아니, 나 잘못했다니까?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내가 그땐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 당신한테 효도 강요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엄마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에 당신한테 큰 상처를 줬어. 장모님 돌아가시자마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그 생각을 이제서야 했어? 아니지. 그것도 그냥 한 생각은 아니겠지. 뭐 변호사가 이제라도 사과하라고 시키니? 당신한테 불리한 상황이니까 마냥 굽히라고 그러디? 그래서 사과하는 거야? 당신이 사과하는 게 진심이라고 생각이 되지도 않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로 내 기분이 풀리기엔 너무 늦었다 싶지 않아? 무슨 생각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떠드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봐야 별 소용 없으니까 너무 애쓰지 마. 그러게 떠나간 버스를 무슨 수로 잡겠어. 나는 더 할 말 없으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법정에서 봐. 괜히 안 나올 생각하지 말고 재판 빨리 끝낼 생각해. 여보! 제발.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전화한 거야.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겠어. 뭔 헛소리를 계속하는 거야. 언제는 협의 이혼으로도 모자라서 법으로 제대로 따져보자 그러더니 이혼하기 싫다고? 나랑 재산 분할 제대로 해서 갈라지겠다며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 말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이제 와서 이혼하기 싫어? 나 이제 정신 차렸다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도 알고 있고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 나 정말 진심이야. 나 이대로 당신 놓칠 수 없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당신이 백날 빌어봐야 우린 다시 잘 될 수 없어. 아니? 당신이 설령 개과천선을 해서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 엄마 때문이라도 잘해볼 수 없어. 나 당신 엄마 잘 모실 자신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내가 효도해봐야 보람도 없는데 그런 헛짓거리를 뭐하러 하겠어? 이제 더 이상 당신 대신에 대리 효도하고 싶지 않으니까 효자 아들은 엄마 옆에 끼고 잘 살아봐. 아니야. 이제 다시는 대리 효도 안 시킬게. 나 정말 정신 차렸다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미안해하고 계셔. 그러니까 당신이 화 풀어라. 응? 기막히게도 남편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서야 제게 처음으로 사과를 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뻔뻔하게 우기며 나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가더니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더 이상 속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남편 말에 속아줬을진 모르겠지만 그 인간의 밑바닥을 다 본 이상 저는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대신 시모에게 효도할 생각도 없었죠. 뭐 지금이야 아무것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그 인간들이 무슨 소리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변호사님에게 남편이 전화한 이야기를 전달하니 절대로 속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남편처럼 이혼 소송 시작하고서 후회하는 척 사과하는 남편들이 많다고 말이죠. 그런 남편들 한둘 아니에요. 처음엔 자존심도 있고 소송에도 자기가 유리할 것 같으니까 무턱대고 덤비는데 막상 소송 시작되고 나면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이혼해봐야 자기한테 손해라는 걸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도 이혼해서 자기가 받아갈 돈도 없고 오히려 소송비만 물게 될 것 같으니까 이혼을 엎으려고 그러는 거죠. 남편의 사과가 진심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계산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나와 같이 살던 정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냥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겼던 거더라고요. 눈독 들이던 제 유산은 못 받는다고 하지. 잘 따져보니 이혼해서 제가 가져갈 돈이 더 많은 것 같지. 이러다 오히려 패소하면서 소송비만 다 물게 됐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혼하면 그동안 자기 수발 들어주던 아내도 없고 대신 효도하던 며느리도 없어지니 남편 입장에서는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와서 저와 이혼을 하는 게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 얘기를 듣자 저는 저의 이혼 결정이 너무나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게 남편에겐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번이고 제게 전화를 걸어왔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젠 시모까지 저를 괴롭혀대더라고요. 시모가 제게 전화해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고 자기 아들 불쌍하다고 눈물 콧물 짜내면서 온갖 난리를 피우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시댁의 잦은 연락과 사과를 가장한 협박성 발언들이 재판에서 제게 유리한 증거들이 되어줬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아무런 손해 없이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욕심내던 저희 엄마의 유산을 10원 하나 뺏기지 않고 무사히 지켰고 남편과 같이 살던 집, 차, 전부 공평하게 나누며 남편의 주식 수익금도 뺏어올 수 있었어요. 뭐 그래봐야 큰 돈은 아니었지만 욕심부리던 인간의 큰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다는 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괴롭혀온 시모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 명목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재판에서 지게 된 남편은 제 몫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며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됐죠. 그러게 왜 뭣도 모르고 자신있게 덤볐던 건지. 남편의 멍청함이 안쓰러울 지경이었지만 덕분에 저는 너무나 속 시원하게 이혼 엔딩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남편과 이혼까지 하며 완전히 혼자가 됐다는 것은 조금 씁쓸한 일이었지만 괜히 득도 없이 말썽 피우는 남편과 짐 같은 시댁을 짊어지고 사는 것보다는 혼자가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제로도 속 썩일 사람 하나 없는 지금의 삶이 편하기도 하고요. 아직 한참 남은 제 인생에 언제 또 인연이 찾아올진 모르겠지만 부디 다음엔 실수 없이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